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23분이면 끝납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외교전략 수석 자문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문화관 앞에 아무 예고도 없이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균 체류 시간 1시간 15분. 우리의 3배였어요. 그 나라가 들고 온 건 커다란 솥 하나였습니다. 저는 23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르코 벨리니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실에서 32해 경력을 가진 외교전략 수석 자문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었습니다. 감정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2해 동안 단 한 번도 그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해 겨울, 유럽 문화외교 진영이 400억 유로를 쏟아부은 공동문화관 프로젝트는 사흘 만에 언론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건 화면이었고 기술이었고 규모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물지 않았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일정표에 직접 적었죠. 코리아 하우스, 오후 2시 30분. 펜을 내려놓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20여 년간 외교 현장을 다닌 사람으로서 문화관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눈 감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입구에서 홍보 자료를 받고 몇 가지 체험 공간을 지나고 담당자와 짧은 인사를 나누면 끝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 식탁에서 이미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19살 제 딸이었어요. 헤드폰을 낀 채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는데 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금 크게 울렸죠.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총리실 별관 3층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각국 문화관 방문객 수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고 저는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성 확산은 정책 지표가 아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동료 지안 루카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수치가 좀 이상해.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래프를 훑었습니다. 방문객 숫자가 다른 문화관보다 확실히 튀어 있었죠. 하지만 숫자가 크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유행은 언제나 수치처럼 보이다가 조용히 사라졌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평소에 그 아이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잠깐 멈췄죠. 아빠, 나도 같이 가도 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왜 갑자기 따라오겠다는 건지 그 이유가 선뜻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30분이면 끝나. 긴 거 기대하지 마.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짧은 이모티콘 하나.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끝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코리아 하우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풍경과 마주쳤습니다. 대기줄이 바깥까지 이어져 있었고 다국적 관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생중계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서류를 고쳐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아이의 눈빛이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코끝을 건드리던 그 순간 저는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 대기줄 옆에서 소피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맨날 바쁘잖아.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말했죠.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소피아는 제 옆을 걷지 않았습니다. 딱 반걸음 앞서서 걷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함께 걷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간격을 좁히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좁혀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사실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있었고 출장이 있었고 보고서가 있었죠. 집에 돌아와도 식탁에서 우리는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된 게 언제부터였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대기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소피아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고 저는 서류 가방 속 점검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줄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곳에 서 있었죠. 그때 소피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날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게 진짜 있는 거야? 저는 잠깐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아이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떡국 사진이 보였고 그 아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죠. 한국에서는 설날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상징이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소피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박한 게 아니었는데 그 아이는 분명히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구 안쪽에서 낮은 온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식 냄새 같기도 했고 나무 냄새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0분 안에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었으니까요. 김하은 외교관이 입구 안쪽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38살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악수를 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설날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산 대비 방문 전환율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제 옆에 없었어요. 어느새 체험 신청 코너 앞에 서서 한복 색상 안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치를 물었고 그 아이는 색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전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커다란 솥이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시태그 3장 셋-업 마이너스 평가자의 자리. 솥 끓는 소리는 생각보다 깊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친 채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김하은 외교관이 앞서 안내하며 공간 구성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사람 수와 동선을 훑고 있었죠. 직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을 봐도 감탄보다 분석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방문객 체류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김하은이 잠깐 멈추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평균 1시간 15분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저는 수첩에 받아 적으면서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문화관에서 1시간을 넘게 머문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뭔가 체험 요소가 많거나 아니면 동선이 길게 설계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공간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큰 음악은 없었어요. 낮게 깔린 은은한 빛 아래 여러 나라 관람객들이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전략인지 아니면 준비 부족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죠. 소피아는 어느새 한복 체험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색색의 한복을 하나씩 펼쳐 보이자 그 아이 눈이 조금 커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힐끗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체험 코너의 운영 인력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노트에는 체크 표시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공간 구성, 인력 배치, 다국어 안내 자료, 미디어 노출 지수. 저는 꼼꼼히 적으면서도 어딘가 손끝이 빨랐습니다. 30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때 소피아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입어볼 수 있어?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겠지. 소피아가 더 말하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로 시선을 내렸어요. 뭔가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잠깐 스쳤지만 금방 지워졌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기가 짙어졌습니다. 공기 중에 구수하고 뜨거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조명 아래서 희고 얇게 흩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냄새를 굳이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문관님, 안쪽 체험구역에서 오늘 특별한 장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더 보고 가시겠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쪽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사장 캐털러스트 마이너스 금메달리스트의 국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에는 커다란 솥이 있었습니다. 흰 김이 천장 쪽으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 조리복을 입은 직원이 국자를 저으며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국물 요리 하나로 문화외교를 한다는 건가? 솔직히 조금 허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렌즈를 들었고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이었습니다. 18살이었어요. 전날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선수였죠. 온 경기장이 들썩였던 그 장면이 아직 뉴스에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기자석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가온은 기자석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카메라들이 따라 움직였고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그 선수가 걸음을 멈춘 곳은 어린이 체험구역 앞이었습니다. 앉아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최가온은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더니 직원에게 국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마이크 대신 국자를 든 거였어요. 오늘은 제가 서빙할게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간 전체가 순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촘촘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노트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게 느껴졌죠. 포즈를 잡는 사람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아 떡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아이 하나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최가온이 웃었고 아이도 웃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걸 잊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18분인지 23분인지.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으로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몰랐어요. 한복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린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와는 달랐어요.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리고 그 순간 소피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줄의 끝에 가서 섰어요. 떡국을 받으려는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아가 줄 끝에 서는 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일정표대로라면 이미 나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소피아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최가온이 짧게 뭔가를 말했고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교환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리를 잡고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떴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죠.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해. 저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할머니 냄새 같아. 저는 대꾸하려다 멈췄습니다. 제 어머니, 그러니까 소피아의 할머니가 새해마다 끓여주던 음식이 있었어요. 렌즈콩 수프였습니다. 오래된 냄비에서 올라오던 그 냄새가 순간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여기는 한국 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서둘러 지웠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수 정책 고문 리치였어요. 받자마자 목소리가 건조하게 들어왔습니다. 벨리니, 거기 아직 있어? 감성 이벤트에 흔들리지 마시오. 우리가 봐야 할 건 수치야.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솥 앞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수치가 전부라는 건 저도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뭔가 불편했습니다. 원칙을 확인받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를 억누르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독일 선수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두 손으로 그릇을 받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선수단 점퍼를 입은 여성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캐나다 선수 2명이 나란히 앉아 숟가락질을 배우고 있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같은 온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려다 그냥 가방 안에 뒀습니다. 소피아가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빠도 먹어볼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먹겠다고 하기도 안 먹겠다고 하기도 어색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세배 체험 공간이 열렸다는 말이었어요. 소피아가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같이 가. 소피아의 말이 짧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같이 가. 그게 전부였어요.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잠깐 그 뒷모습을 보다가 따라 걸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이 아이 뒤를 따라가는 게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세배 체험 공간은 솥 구역보다 안쪽 깊숙이 있었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한지를 붙인 벽이 이어졌고 바닥에는 얇은 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아이들 6-7명이 앞에 앉아 직원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낮추는 동작이었어요.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봤어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이런 체험에 참여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평가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유지해야 객관성이 생기는 거라고 늘 생각했죠. 그런데 소피아가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치마를 여미고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동작이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옆에 서서 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가 고개를 든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그 눈빛이 뭔가 오래된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손을 내밀던 방식이랑 비슷했어요. 저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바닥이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마가 손등 가까이 내려갔을 때 옆에서 소피아의 머리카락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 본 거였습니다. 19살이 됐는데도 어릴 때처럼 앞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었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평가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무릎이 약간 뻐근했어요. 58살의 무릎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일어나는 저를 보더니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는 건지 아닌지 모를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면서 어깨 간격이 아까보다 좁아져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찍은 거였죠. 언론 카메라인지 관람객의 휴대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복 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님께서 아까 신청서를 작성하셨거든요. 소피아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이었어요. 소피아의 손가락이 제 소매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복 체험 공간 쪽으로 걸었죠. 한복 체험 공간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색색의 옷들이 나무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직원이 소피아에게 아까 신청한 색상을 꺼내 들었어요. 연한 살구빛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두 팔을 들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걸쳐줬습니다. 소매가 내려오는 순간 그 아이가 달라 보였어요. 낯설기도 하고 어딘가 익숙하기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도 입어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외교 자문관이 한복을 입고 서 있는 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짙은 남색 한복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결국 입었습니다. 왜 입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았어요. 직원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섰어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는 저와 거리를 뒀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팔을 제 팔에 살짝 걸쳤어요. 30cm쯤 됐을까요?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저는 사진 속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남색 한복을 입은 50대 남자와 살구빛 한복을 입은 19살 여자. 어색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화면을 보더니 짧게 웃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직원이 떡국 2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소피아가 숟가락을 들면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어릴 때 새해엔 가족이 다 모였잖아. 저는 국물을 보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았으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새해 식탁이 조용해졌고 저는 그걸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빴으니까요. 항상 바빴습니다. 소피아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탁에서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온도 안에 있는 침묵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이런 침묵을 나눈 게. 저는 넥타이를 고쳐 매는 척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58살 남자가 떡국 그릇 앞에서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고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웅성거림의 정체는 줄이었습니다. 떡국 체험구역 앞에 줄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대여섯 명이었는데 저와 소피아가 그릇을 내려놓을 때쯤엔 20명이 넘어 있었습니다. 독일 선수단 점퍼를 입은 청년이 앞에 섰고 그 뒤로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서 있었죠. 통역도 없었고 안내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사람이 받으니까 뒷사람도 서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줄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노트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가온은 여전히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다음 날이었는데도 지치거나 들뜬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릇을 받아드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고 한 국자씩 담아줬습니다. 카메라가 따라다녔지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독일 청년이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독일어였는데 표정으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좋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복을 입은 여성이 국물을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몇 초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소피아가 제 팔꿈치를 건드렸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언어가 없었어요. 분석할 수는 있었습니다. 체험 마케팅의 성공 사례, 감각 기억을 활용한 문화 전달 방식.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때 김하은이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떡국이 특별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냥 흰 가래떡을 썰어서 끓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줄 쪽으로 고정했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건 한국에서 책임을 더 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가슴 언저리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실시간 검색어에 코리아 하우스가 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줄을 서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에 퍼지고 있었죠. 보도 요청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숫자가 감정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또 줄 늘었어. 돌아보니 줄이 입구 바깥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마이크를 든 기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든 기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기자였어요. 카메라가 따라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익숙했어요. 20여 년간 수백 번 마이크 앞에 섰으니까요. 자문관님,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하셨는데요. 한국 문화외교 성공입니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평소라면 준비된 문장을 꺼냈을 겁니다. 양국 협력의 긍정적 가능성, 지속적인 검토의 필요성.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언어들이었죠. 그런데 그 문장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소피아가 제 시야 한쪽에 보였어요. 한복을 아직 입은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죠.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만 측정해왔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방문객이 몇 명인지, 기사가 몇 건인지, 예산 대비 노출이 얼마인지.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줄을 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설명 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온도의 음식을 나누는 장면을요. 잠깐 멈췄습니다. 뒤에서 솥 끓는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후속 질문을 준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거기서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더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충분히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말했을 수도 있었죠. 김하은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방금 한 말 진심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 순간의 감정이었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카메라에 담겼고 뉴스가 될 거라는 거였어요. 총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조금 차가워졌어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짧고 건조했습니다. 벨리니, 오늘 발언 봤어. 내일 오전 긴급 검토 회의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소피아가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 같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아까의 30cm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 회의실에서 저는 오늘의 발언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전날의 코리아 하우스와 온도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텍스트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측정해왔습니다. 그 문장이 크게 띄워져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어제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솥 끓는 소리, 소피아의 옆모습, 노르웨이 선수의 감긴 눈. 하지만 이 방 안에서 그런 감각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리치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1살 유럽 문화보수연합 정책고문. 언제나 그렇듯 표정이 없었어요. 자료집을 펼치지도 않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벨리니, 정량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방문객 체류 시간 평균, 실시간 검색 지수 상승폭, 각국 언론 보도 건수. 숫자들을 나열했죠. 리치가 자료를 훑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유행지표입니다. 사흘짜리 감동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체류 시간과 검색 지수는 올랐지만 그게 장기적인 문화 영향력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아직 없었으니까요. 옆에 앉은 지안 루카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선수들의 자발적 방문 비율이 다른 문화관보다 3배 높습니다. 이건 기획된 동선이 아니에요. 리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발적 방문이 정책 근거가 됩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굳어 있었죠. 그때 재정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지원 예산 확대안은 이번 회의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보류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어요. 보류. 그 단어가 회의실 안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21번 골랐어요. 어제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린 자문관의 즉흥 발언. 그렇게 읽힐 수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리치가 자료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표결 전까지 객관적인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시오. 감상이 아니라 수치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누카가 나가면서 짧게 어깨를 두드렸지만 말은 없었어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스크린을 봤습니다. 제 발언이 아직 그대로 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문자 한 줄이었어요. 아빠, 오늘 회의 어땠어? 저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됐다고 하기도 힘들다고 하기도 어색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표결까지 닷새가 남아 있었어요. 닷새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수치를 더 촘촘하게 쌓았고 감상적인 표현을 걷어냈어요. 리치가 요구한 방식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장을 고칠수록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해졌지만 그 줄 서던 사람들의 얼굴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표결 당일 오전, 회의실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자리를 훑어보니 찬성 쪽 손을 들 것 같은 얼굴이 많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안누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리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어요.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유행주기 데이터, 유럽 내 한류 소비층 연령 분포, 장기 정책 효과 불확실성. 숫자가 많았고 논리가 촘촘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저는 제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발언 순서가 돌아왔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보고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상태였는데 화면이 잠깐 켜지며 소피아의 이름이 보였어요. 회의 중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엔 조금 건조하게 나왔어요. 수치를 나열했습니다. 체류 시간, 자발적 방문 비율, 미디어 파급 지수. 회의실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노르웨이 선수의 감긴 눈, 아이들에게 국자를 건네던 최가온의 낮은 허리, 소피아가 두 손으로 그릇을 받던 순간.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시야에 들어온 딸의 삐져나온 앞머리. 발언이 잠깐 끊겼습니다. 리치가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하시죠, 벨리니. 비아냥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회의실 몇몇이 자료를 덮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어요. 잠시 후 예비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산 보류 의견이 다수였어요. 공식 표결은 다음 날이었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안누카도 이번엔 어깨를 두드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엎어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소피아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오늘이 설날이야. 아빠는 오늘 1살 더 먹는 날이야.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화면을 닫으려다 멈췄어요. 목 안쪽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공식 표결까지 12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1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밀라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올림픽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소피아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오늘 1살 더 먹는 날이야. 저는 올해 58살이 됐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숫자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에서 김하은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건 책임을 더 진다는 뜻이라고 했죠.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책임. 그 단어를 가만히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정확하게 썼고 회의에서 근거를 댔고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배제했어요. 그게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소피아가 고개를 들지 않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3개 닫혀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떡국 그릇을 두 손으로 받던 소피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냄새 같다고 했던 목소리. 같이 무릎을 꿇었을 때 시야에 들어온 삐져나온 앞머리. 30cm로 좁혀졌던 어깨 간격. 그 아이는 저한테 화해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20여 년간 제가 만들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감각을 정책 언어로 바꾸려다 멈췄습니다.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본 것들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줄을 서던 장면, 최가온이 국자를 들던 낮은 허리, 노르웨이 선수의 감긴 눈, 그리고 김하은이 차분하게 설명하던 목소리. 그것은 홍보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냄새, 낮아지는 동작, 두 손으로 받는 온기.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내일 회의실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리치가 원하는 보고서를 읽는 것과 오늘 이 복도에서 정리된 것을 말하는 것 사이에서요. 전자는 안전했습니다. 후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오늘 1살 더 먹는 날이야. 1살을 더 먹는다는 건 책임을 더 진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수치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장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어요. 손이 아까보다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더 무거웠어요. 자리가 꽉 차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리치는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죠. 지안누카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추가한 마지막 문단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어요.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공식 표결 전 최종 발언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리치가 먼저였어요. 어제와 같은 논리였습니다. 유행 주기, 불확실성, 예산 효율. 촘촘하고 건조했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처음엔 낮았습니다. 우리는 방문객을 세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입장한 인원, 기사 건수, 검색 지수 모두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머무른 시간입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평균 체류 시간은 1시간 15분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문화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안내를 받지 않았어요. 줄을 서라고 하지 않았는데 줄이 생겼고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앉았습니다. 리치가 자료집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선수들이 통역 없이 같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각국 언론에 자발적으로 보도됐어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 누군가가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틀 전까지 한국 문화를 일시적 유행으로 판단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리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이 만들어낸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체류 시간 비교, 자발적 방문 비율, 미디어, 자생적 확산 지수. 어제 리치가 요구한 수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숫자들 뒤에 어제 복도에서 쓴 문단이 이어졌어요. 한국 문화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가치 체계입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건 책임을 더 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발언을 마쳤습니다.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낮아졌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리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지안누카가 제 쪽으로 종이를 밀었습니다. 결과였어요. 저는 천천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찬성이 다수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안누카가 옆에서 짧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리치는 자료집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채로 물러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이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지안누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마르코. 이름을 부른 건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코리아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예산 통과 결과를 직접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화로 해도 됐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직접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올림픽 폐막을 이틀 앞두고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줄이 여전히 이어져 있었고 솥에서는 여전히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사흘 전 처음 이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요. 김하은이 입구 쪽에서 무언가를 점검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걸어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산 통과됐습니다. 운영 연장 가능합니다. 김하은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더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김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는 멀리 있었고 아무도 그 악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소피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폐막식 끝나고 코리아하우스 다시 갈 건데 같이 갈래?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당연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폐막식은 길었습니다. 화려했고 시끄러웠어요. 저는 공식 석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고 몇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머릿속에 남은 건 그 어떤 공식적인 장면도 아니었어요. 코리아하우스 입구에서 소피아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복은 입지 않았지만 표정이 사흘 전과 달랐어요. 뭔가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늦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소피아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이번엔 반걸음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란히였습니다.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다시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코끝을 건드리는 순간 저는 사흘 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손에 서류 가방이 없었습니다. 노트도 없었고 점검 목록도 없었어요. 일정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왔어요. 솥은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폐막식 밤이었는데도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몇몇은 마지막으로 한 그릇을 받으려는 것 같았고 몇몇은 그냥 그 온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소피아가 먼저 줄에 섰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어요. 나란히였습니다. 아무도 그 간격을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릇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 동작이 어색했는데
이번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피아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몇 점이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사흘 전 아침 소피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나도 평가해. 항상 점수 받는 기분이야. 그 말이 이제야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소피아.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그냥 말했어요. 아빠가 틀렸어. 소피아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던 얼굴이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점수 매기는 거. 집에서도 그러고 있었어. 몰랐는데 알았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58살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끝에서 조금 흔들렸어요.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국물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어요. 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사흘 전 그 온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온기가 목을 타고 가슴 쪽까지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몇 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시간은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짧게 웃었어요. 억지가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뭔가를 더 말하려다 참았어요. 그냥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천천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솥에서 김이 올라왔고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코리아하우스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그 공간에서 저는 결국 3번을 왔습니다. 처음엔 평가하러 왔고 두 번째엔 이끌려 왔고 마지막엔 그냥 왔어요. 그리고 매번 그 자리에는 뭔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두 손으로 받는 온기, 같은 높이로 낮아지는 동작, 말이 통하지 않아도 줄을 서게 만드는 무언가. 그리고 삐져나온 앞머리를 가진 19살 딸과 나란히 앉아 나눈 침묵. 그것이 유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그곳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건 음식이 맛있어서도 아니었고 구경거리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책임과 기억과 가족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